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나이를 줄여준다는 신정부의 엄청난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나? 이게 타임머신. 국가가 개발한 타임머신. 그렇게 해서 나이를 뭐 만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로 나이를 정하거든요. 지금 현재 되게 웃깁니다. 그러니까 통일하기는 뭔가는 통일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나이라고만 하는 저 나이가 뱃속에서 한 살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동아시아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나이를 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그냥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리해야 된다가 아니고 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걸 수천 년 동안 왜 저 방식을 택했을까? 그리고 앞에는 이거는 만 나이, 이 연 나이가 뭔지 아세요?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 기준도 쓰죠. 뭐 관공서나 뭐 이런 데서 쓸 때는 또 이 기준을 또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만 앞에 붙는 게 없어. 그냥 우리 나이 뭐 그런 식으로 앞에 붙는 게 없는 게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이렇게 특수한 용어들이 붙으면 다 뭔가 약간 변형된 거고 가장 대표성을 띠는 거는 그게 없어요. 앞에 명칭이 안 붙어.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 이러잖아. 옷. 그죠? 옷 하면 일반 옷을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양복, 한복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특수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성을 띠는 거는 그냥 앞에 안 붙어.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책대학원, 뭐 행정대학원, 무슨 대학원. 진짜 대학원은 그냥 대학원이에요. 앞에 무슨 수식이 붙으면 그거는 그냥 다 백화점 문화교실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구분 못 합니다. 대학원을 안 다녀보신 분들은 그 학제를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겪어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마치 군대 계급 잘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병, 일병, 상병 뭐 이렇게 하는데 이가 상병, 병장 이렇게 나가거든요. 병장이거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1 다음이 2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병이 제일 낫거든. 2 다음에 1, 2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는 1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1, 2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위에 3이 아니고 상. 이거는 병에서 장이라는 뜻이에요. 오야, 대장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당연히 아는 거고 저희 가서 이제 굴르다 오니까 당연히 아는 거고 여자들은 당신 일이 아니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죠. 저런 군대 계급 말고 뭐 인덕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똑같이 이렇게 판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열 나오는 게 있고 하나는 그냥 그 열 안 나오는 거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구분 못하고 우리 같은 사람 그런 거 구분 못하죠.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 쓰는 거는 아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대학원 안 다녀본 사람들이 그것도 있죠. 수료하고 졸업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수료나 졸업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수료하고 졸업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거를 이제 대학에서 만들어낸 대학이 하나 있죠. 그게 성대 뭐 삼품제도 이래가지고 예전에 그 문근영 뭐 수료는 됐는데 졸업이 안 돼요. 지금 졸업했는지 나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드디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수료하고 졸업이 대학에서도 갈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료는 날짜만 차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나이를 먹듯이 날짜만 차면 그냥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졸업은 나이를 먹고 철이 드는 거고 수료는 그냥 나이만 먹는 거. 나이 먹는다고 철이 안 들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죠? 환갑이면 뭐 다 철 드는 줄 알았어. 근데 뭐 70인데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내 주변에 많이 있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참 죽겠다. 그래서 어른들 말이 딱 맞는 거야. 철 들면 죽는다. 안 죽으려고 철이 안 드는 거야. 그리고 철이 안 드니까 더 안 죽어, 이 나라가. 미치겠어. 그 좀비 세상이 됐잖아, 이게 지금.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답지 않은 인간, 이게 개념 규정을 하기 어려운 이런 인간들이 꽉 차가지고, 100세 시대 이래갖고, 걸어 다니는데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에브리바디 다 힘들어. 나는 그런 걸 잘 몰랐었어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잘 몰라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면 오자 다리가 되더라고요, 다리가. 딴뜻하지 않고 이렇게 되던데. 그래서, 저런은 왜 저렇게 다리가 휘었대? 저렇게 하면 젊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일을 못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좀 불편했을 것 같은데, 소아마비처럼. 그랬더니, 아니, 나이 먹어서 이렇게 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휜다던데? 다 휜대. 그래서,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니, 남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2030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 90. 여자 평균 수명 현재 86세. 현재 86. 현재. 남자 때문에 좀 낮은 거예요. 여자들은 더 높아요. 아니, 늘상 그래 왔잖아요. 남자들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가 아니고 100세를 넘어갈 것 같은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바뀐 게 보험이 바뀌었고, 실비보장보험이 확 줄었죠. 확 줄었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 적자가 엄청나다던데, 그쪽에 지금. 그리고 병원에서 돌려깎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난 저 병원 이런 놈들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막 사람을 갖다 놓고 저거 있으면 실비보험 있느냐 이래가지고 있다 그러면 마루타로 만들어 버리잖아. 좀 안 해도 될 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건 진짜 악덕이지. 그건 진짜 나쁜 놈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를 그냥 다 풀 패키지로 넣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만연해 있죠. 만연해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데 기쁜 소식은 전 국민의 나이를 가뜩이나 오래 사는데 줄여준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 기준이 얘가 대표성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앞에가 없어. 앞에가 없어. 그리고 요거 말고 만나이는 아시잖아요. 생일 기준으로 해서 끊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일 수도 있죠. 합리적인 기준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연나이는 연도를 기준으로 끊는 거. 그러니까 12월 31일에 태어났어도 1월 1일이 되면 걔는 1살. 이렇게. 연나이. 그러니까 이게 만 나이로 하면 같은 해에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애매합니다. 아니, 그렇다니까? 우리 동갑이냐? 이게 이제 애매해져. 같은 해에는 태어났는데 동갑은 아니야. 동갑은 아니야. 이제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띠 나이가 있잖아. 띠. 너 뭔 띠냐? 이렇게 할 때. 띠는 저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춘을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양력설이죠. 양력설 1월 1일. 기준점이. 이거는 생일 기준이고. 생일 기준이고.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빠른 뭔지 아시죠? 학교 일찍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7살에 학교 들어가는 거. 지금도 있나? 지금은 없어졌나? 네. 아니, 나는 이게 저게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거 어떻게 끊어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 끊어져요. 저게 촉법소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조금 낮출 수는 있어. 아니면 조금 늦출 수는 있어. 촉법소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시점에 끊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더 조숙한 애도 있는 거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아이고 열 몇 살 돼도 이게 이런 범죄 그런 거 거의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좀 얼핑했거든. 요즘 애들이 훨씬 영악하지. 그래서 이 빠른으로 하는 사람들이 꼭 지가 불리할 것 같으면 학번을 얘기하고, 유리한 상황에서는 나이를 얘기하고, 이런 박쥐짓들을 했지. 빠른. 아니 있어. 꼭 학번, 나 몇 학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빠른이야.
그래서 한 살 더 먹고 맘먹게 가려고. 그리고 이게 애매해요. 이 사람은 진짜 소속이 진짜 애매해져. 이게 그 빠른하고 같이 친구도 되고 위아래가 다 친구잖아요. 근데 사실 나이 먹으면 그 한 살 차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크니까 크니까 그래서 있고 이렇게 5가지 기준으로 하는데 아니 뭐 바꾼다는 거를 뭐 이렇게 뭐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해왔을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시멘트는 나쁜 거고 황토는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다 단순하게 이렇게 도표화될 수는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 나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해요. 이유는 뭐냐면 겨울에 태어나면 진짜 졸다가 3살인데 애가 상태가 영 메롱입니다. 3살인데 발육이 늦지. 왜냐면 이게 걸쳐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막 2살을 먹어버리니까. 태어날 때 1살 먹고 해 바뀌면서 또 1살 먹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좀 약간 떨어지지. 그건 당연하지. 뭐 그 시절에는 1년 차이라는 건 진짜 무진장 엄청난 차이인데 지금 뭐 나이 먹고는 1년 차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나이 먹고는 뭐 별 차이 아닌데 아무튼 뭐 그 발육 특히 뭐 성장이 그건 뭐 야, 그 우후죽순처럼 진짜 올라오던 시절인데 1년에 그렇잖아. 그 성장기 때는 막 진짜 몸이 못 버텨가지고 터지잖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살 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커서도 그러는데, 그리고 성장통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늘어나면 막 땡기는 거지. 고문이지.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이거 땡기는 고문이 있었는데, 야, 그 고문을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도 그게 축복이지. 그 고통 안 겪고 난쟁이로 사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가 키하고 머리하고 그 다음에 저 얼굴 작은 거 이거를 되게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키 작고 벗겨졌고 그 다음에 정말 얼굴 크면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 참 희한한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벗겨져도 상투를 트니까 그게 별 문제가 없었어, 사실은. 벗겨져도. 그리고 키 크고 작은 거를, 키 큰 거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까지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멀대 같다는 둥, 뭐 약간 애가 부실하다는 둥 이런 식으로 했어. 키 큰 사람을.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지. 그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지. 그리고 머리 큰 것도 예전에는 이렇게 머리 큰 걸 좋아했다니까. 대가일 장군 스타일, 뭐 이렇게 세숫대야 스타일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크면 사람한테 놀림감을 당하지. 그리고 제가 제일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칠 수 있는 걸 놀리는 건 좋은데 고칠 수 없는 거. 야, 머리 크게 태어난 거를 그걸 놀리면 어떡해. 그 놀린다고 내가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습관에 다리를 떨어. 그러면 야, 다리 떨지 마. 이렇게 계속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해. 이렇게 주의를 주면 다리를 안 떨 수 있는데 야, 너 머리가 왜 이렇게 커? 너 뭐해라 꿈동산이야? 뭐 텔레토비야? 계속 이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깎을 수도 없고. 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놀리는 문화가 있어요. 아마 외국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문화일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집단주의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어. 너와 내가. 친할수록 너와 내가 없어. 그래서 외모 지적이 자유로운 거예요. 실제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외모 지적 못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나라에서는 외모를 지적할 수 없어. 밥 먹었냐도 인사가 안 돼요. 내가 밥을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네가 뭔 간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식사하셨습니까? 인사잖아. 그것도 간섭이다. 그거 있잖아. 예전에 그 송강호 영화인가? 그거 보면 밥은 먹고 다니냐? 이게 영화 대사거든. 그 애드립으로 한 대사래요. 근데 그런 식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안타까움 뭐 이런 거 표현할 때도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
근데 상대방이 네가 내가 밥 먹는지 뭐가 왜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해? 이건 내 일인데. 밥 먹을 정도 간섭하면 밥하고 레벨이 같은 게 식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 애는 잘 만들고 있냐? 우리 그런 간섭은 안 하잖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냐? 밥 잘 먹냐? 근데 그런 거 챙겨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하는 집단주의 문화예요. 집단주의 문화. 이게 동아시아 문화에서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우리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부르고,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관계성을 부르고, 그래서 아버지, 형, 엄마 이런 식으로 관계성을 부르지 가족끼리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형이 둘이야. 그럼 큰형, 작은형. 이름 안 부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아버지 이름은 알아도 부를 일은 없다. 쓸 일은 있어도 부를 일 없다. 그리고 정 부르는 상황에 처해지면 이름을 쪼개. 우선 부동산, 기획부동산 땅 쪼개기 하듯이 이름을 쪼개. 그래서 윗자는 뭐고 아랫자는 뭐고. 이게 안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안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집단주의 속에서 관계 중심으로 간다. 관계 중심으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나이랑 관련해서 저런 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개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뱃속에 있어도 개를 내 안의 존재가 아니고 걔를 내 뱃속의 독립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올 때 한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주의 문화에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주의 문화는 독립 시점을 나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저게 개인과 집단의 문제라니까요. 개인주의 문화하고 집단주의 문화의 차이를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관계를 부르고 서양에서는 이름을 부르죠. 우리는 친하지 않은 사람만 이름을 불러요. 친한 사람은 전부 관계를 불러요. 관계를 부르고 성씨가 다른 상황에서 친한 사람은 성씨까지만 부릅니다. 성씨까지만 부릅니다. 그리고 별명 같은 걸 많이 부르고 뭐 왕언니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거를 씁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그 내 집단들은 알아. 서로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 근데 외부 사람 입장에서는 불분명하지. 그래서 이런 관계성,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 관계성을 중시하면 뭐가 늘어나냐면 눈치, 상황 파악을 빨리 해야지. 낄 때 끼고 뺄 때 뺀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빠빠 이렇게 뺄 때 빠지는 뭐 그런 식의 눈치 구조가 발전해. 그리고 그게 이제 직관, 직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논리 구조에서 이 직관이 차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이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독립을 볼 거냐, 독립 시점을 볼 거냐, 이렇게 개체로서의 독립 시점을 볼 거냐, 안에 있는 것도 우리 집단 안에로 인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생명윤리하고 두 가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관계로 이해할 거냐,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해할 거냐, 그 다음에 개체로 이해할 거냐가 한 가지고, 하나는 생명의 시작을 어디로 볼 거냐. 서양에는 태교가 없다니까요. 최근에는 들어갔을지 몰라도 태교가 없어. 왜? 걔는 아직 독립되지 않았고 얘는 아직 한 살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낙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건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생명윤리랑도 관련이 된다니까. 생명윤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동물 복지, 동물 윤리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만 같았으면 동아시아는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생명은 당연히 있는데 영혼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보면 그걸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 전통이 계속 이 지구의 주류였었으면 젖소 같은 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닭 같은 것도 저렇게 지금 우리가 뭐 치킨 이렇게 하듯이 뭐 한 달만 키워서 뭐 죽이고 이런 식 구조들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살생의 구조가 나올 수 없어. 왜? 개도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대두 될 때쯤은 됐죠. 왜냐하면 이게 반려동물들이 커지면서 이제 동물 복지 얘기들이 점점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닭도 무슨 뭐 계란, 똑같은 계란인데 방사해서 키운 계란이에요. 뭐 이런 거 마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비싸요. 그냥 이렇게 진짜 닭장, 그 A4 한 장도 안 되는 데서 그냥 쫙쫙 해갖고 어느 정도 알라타가 그냥 쭉 없어지고 알라타가 쭉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 같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네가 자비로우면 먹지를 마. 먹으니까 자꾸 그게 반복되잖아. 근데 그거 반대 논리도 된다. 우리가 다 안 먹으면 닭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닭이 저 정도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먹기 때문이 아닐까? 종의 번식을 위해서 쟤네는 저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가능해. 우리가 개나 고양이가 개과 고양이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아주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그런 동물들 군에서는. 근데 걔네가 사실은 호랑이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떨어지는데도 왜 그런 대표성을 가지게 됐을까? 쪽수가 많잖아. 인간 쪽에 붙어 있잖아. 탑을 찍기 위해서 걔네는 그렇게 빌붙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 되게 재밌다니까. 개에게는 중요한 선택이 있었대. 개가 진짜 어떻게 인간에게 길들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추정컨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늑대나 이런 것 중에서 약간 조금 이렇게 친화력이 더 센 놈이 있었고 개가 이제 인간하고 붙어서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개로 점점 좀 길들여지는 거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선택의 기로에 있었대. 나는 야생을 선택할 것이냐. 인간과 타협하면서 내가 잡아먹히고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생존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때? 온실 속의 화초 같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야생에 있다가 고라니한테 뜯어먹히는 것보다 야, 온실 속의 화초 괜찮지 않아? 동물원 속의 호랑이 어때? 그게 그렇게 나쁜가? 답답할 것 같아? 그러면 야생에서 살면 그거 먹을 거 잡으러 다녀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호랑이나 이런 맹수도 사냥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연락에 뛰어가도 걔도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한테 받쳐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멧돼지가 한번 갈 수도 있고 뭐 노루를 쫓았는데 걔가 뒷발로 이렇게 하다가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다 보면 그런 일. 그다음에 자기가 체력이 좀 늙어가지고 약간만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못 잡는다는 거거든.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보통 맹수들의 삶입니다. 에버랜드에 있으면 다 맞춰주잖아. 그다음에 검진도 해주고 종합검진도 해주고 우리도 못 받아본 종합검진을 걔네 주기적으로 받는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리고 닭이면 닭. 오늘은 가슴살로 주세요. 이러면 가슴살. 오늘은 조금 이렇게 날개로 호랑이가 이렇게 배달의 민족에 시키면 되게 재밌겠다. 날개 쪽으로, 다리 쪽으로 뭐 이러면서 오늘은 한우로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도 그게 나쁠까? 어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편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귀족같이 사는 거죠. 그게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선택권을 줬을 때 사람은 이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 같이 노마드 이렇게 막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지. 근데 어디 다니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농경민 같은 카테고리를 가진 사람이면 가능할 수도 있죠. 충분히 재밌게 그것도 사는 거지. 그것도 한 인생이고 이것도 한 인생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늑대는 그 기로에서 벗어난 놈이고 개는 그 기로에서 돌아온 놈이죠. 마치 우리 당군 신화하고 똑같은 거죠. 곰은 그 기로에서 타협을 한 놈이고 호랑이는 그 기로에서 나간 놈이죠. 그런데 그 기로에서 선택을 잘해서 줄을 잘 섰더니 개가 전 세계에서 객과 동물을 대표하는 놈이 됐다더라. 그리고 쪽수도 무진장 많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호랑이과 동물도 마찬가지죠. 호랑이도 거의 뭐 멸종위기. 그 다음에 무슨 뭐 치타 이런 애들 다 비리비리하죠. 그 뭐 몇 마리나 있겠어. 전 세계적으로 몇 마리나 있겠어. 고양이 이 도시 하나만 해도 걔네를 상대할 것 같은데? 이런 도시 안에 있는 고양이 개체수만 가지고도 걔네 전체를 상대할 것 같은데?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이 꼭 옳은지에 대한 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촌스러운 판단이고 그게 미개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주는 모든 가치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할 때 이것이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뭐든지 간에 어떤 안건이든지 간에 자동차 접촉사고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7대3, 8대2 이렇게 가는 거지 10대 0은 없어. 10대 0은 없어.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다수가 되고 좀 더 타당성을 가지느냐. 그리고 그 타당성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런 걸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변화, 무상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한 건 아니고 끊임없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게 키우는 방식에서도 달라요. 키우는 방식에서도. 우리 80년대 한국의 수출, 그때 아마 80년대에 우리나라가 한 3,000불 정도 했을 겁니다. 3,000에서 80년대 말 정도 가면 한 5,000까지 채 못 올라갔지 싶은데, 지금 우리가 35,000, 작년에 35,000이 됐다 하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단기간에 이렇게 뚫고 올라오는 나라도 없죠.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점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위대하다고 봅니다. 맨날 국수주의자들은 옛날 얘기 뭐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뭐 단군 시대 때, 뭐 환웅 시대 때, 뭐 우리나라가 뭐 유라시아까지 뭐 정복을 했다는 둥, 뭐 이상한 얘기를, 뭐 쓸데없는 얘기들, 뭐 바이카로까지 갔다는 둥,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다 그런 거 개구라고 근거가 전혀 요만큼도 없는 그냥 쌉소리에 불과한 거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급성장을 한 거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태리도 이겼다니까, 우리가. 이태리 이겼다니까. 좀 있으면 일본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니까요. 야, 우리 어렸을 때 일본이라고 하는 건 진짜 애증의 관계인데, 예. 겉으로는 당연히 싫어해야 되지만 일본 제품은 좋아하는, 일본 놈은 욕하지만 코끼리 밥솥을 가져야 되는,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잖아. 지금 중국 사람들이 뭐 보따리에 인천공항에서 뭐 그걸 껍질을 다 벗겨내고 그걸 안 처리하고 막 이게 물건만 빼가요 라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일본에 누가 갔다 오면 그 코끼리 밥솥을 몇 개를 사오면서 그 껍데기를 벗겨왔어요. 기억해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선물 줘야 된다고 서너 개씩 사가지고 그걸 못 갖고 오니까 부피가 크니까 껍데기 거기서 벗기고. 그러니까 그때 지금 우리가 중국 사람들한테 욕하는 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욕했을 거야. 그걸 우리는 못 들었지만 지금 유추해서 보면, 그리고 저것도 한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중국도 곧 저렇게 안 되겠다. 왜냐면 중국이 만 불이 넘어갔거든요. 중국도 엄청나게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것도 진짜 한때구나. 태평양 얼마 안 남았구나. 태평양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왜냐하면 소비력이 더 증대하면 가성비로 쓰는 게 아니고 명품 쪽으로 올라가요. 이게 돈이 더 많아지면. 그러니까 중간층들을 안 쓰지. 아예 싼 걸 쓰든지 아예 좋은 걸 쓰든지 이렇게 나눠버려. 없는 사람은 싼 걸 쓰고 있는 사람은 좋은 걸 쓰지. 어중쩡한 것들이 더 빨리 망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런 일본을 따라잡은 거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에게 따라잡힌다고 생각해봐. 야, 저게 돼? 이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 아무튼 일본은 그런 나라였는데, 물건도 좋고, 뭐 워커맨 이런 거 하나. 여러분은 워커맨 세대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아쟁 뭐 이런 거 키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풍각쟁이지. 여러분은 풍각쟁이 세대지.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 동동구리 뭐 이렇게 발로다가 차면 부구를 울리는 그 시절이잖아. 그 시절. 발로 땡겨서 북차는, 아씨. 번지 없는 주막 뭐 이런 거. 그치? 그런 시절이고, 우리는 이거 진짜 워커맨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그것도 참 진기하다. 살아보면 진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나 싶을 정도로 신기하다. 레코드판, 그 다음에 테이프, CD 전에도 뭐 저 플로피 디스크 2개 큰 거 있었고 좀 작은 거 있었고, 그 다음에 CD도 지금은 다 없어졌고, USB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USB도 지금 뭐 C 타입 뭐 이래 작고 뭐 이렇게. 야,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어렸을 때 뭔 짓을 했었냐면, 여러분은 안 했을 수도 있고, 저보다 조금 위에 세대들은 그거 했었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음악을 그 테이프에다 계속 녹음을 해요. 저는 음악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서로 이렇게 불법 복제를 하지. 가지고 누구 말 맞다나 많이 들으면 또 테이프가 늘어나니까 냉동실에 얼려요. 아니, 알잖아. 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거야. 이거 아는 놈만 알아. 냉동실에 얼리면 조금 또 그게 왜 그러는지 뭐 정확하게 원리는 모르겠지만 약간 수축되니까 좀 괜찮아지는 거 있어. 늘어지는 거. 비디오 테이프도 그렇고 그때는 이게 늘어졌잖아. 그런 것도 씹어요. 또 씹잖아. 돌아가다 그런 거 빼가지고 분해해가지고 그거 좀 그걸 못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잘라내고 거기를 또 다시 연결시켜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요. 참 진짜 그지가. 그때만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것도 엄청나게 대단하다. 이렇게 내가 그 생각하거든. 야,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는 참 좋은 세상에 산다라고 하지만 100년 뒤쯤 사람이 보면, 야, 저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저거 불편해서 어떻게 살았지? 왜냐하면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군인들이 기차 타고 막 이렇게 쫙 가면 그게 학교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직각으로 된 나무 의자. 기차도 나무 의자였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도 탔을 때 나무 의자였었던 적이 있는데, 제 기억에. 나무 의자. 내가 전생인가? 나무 의자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디서 가서도 봤냐면, 인도하고 중국 가서도 봤어. 90년대, 2000년대에 인도하고 중국 가서도 봤어. 외국인 타는 칸에는 당연히 없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약간 이제 구경하려고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외국 나가서 기차를 탄다는 건 더럽게 오래 탄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1시간 이게 아니야. 더럽게 오래 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럼 뭐 이제 사부작 대부분 외국인들은 침대 칸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사부작 이렇게 다녀보잖아. 얘네는 뭐야? 이러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것도 있잖아. 저는 기차를 워낙 많이 타니까,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기차를 많이 타니까 그거 하거든요. 진짜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지금은 기차가 비어 있어도 다 지자리에 앉잖아. 그죠? 특실이 비어 있어도 특실로 안 가, 사람이. 절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지자리가 아닌데도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지자리인 사람이 와서 표를 보여주면서 비켜주세요 이러면 안 비켜줘. 몇 정거장을 서로 시비를 하면서 가. 아니, 그런 걸 내가 여러 번 봤거든? 근데 중국은 지금도 그런다던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던데. 끝까지 간대. 그럼 뭐 그거 끌어내릴 수도 없고. 아유, 참 미치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도 그걸 봤어요. 그리고
연세 드시는 어른이 거기 쥐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고 있으면 미친다. 미쳐. 그거를 왜? 이래버리면 비켜주셔야 되는데, 이러고 그냥 자버려. 아니,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게 큰 문제라는 생각을 안 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거지 같았던 거지.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기차, 이렇게 수직으로 된 나무 기차를 어떻게 타지?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차 타고 다니는 거를 한 100년이나 50년 뒤 사람들이 야, 저것들은 저거 허리 아파서 저거 어떻게 탔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생각하면 좀 재밌어. 그런데 80년대에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애들이었었어요. 애들 수출이 있었다. 그게 올림픽을 하면서 그게 창피하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그걸 막았어요. 법적으로. 아니, 법으로 막은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뭐 세게 했어. 그래서 잘 공식적으로 못 나가게. 올림픽 때 막은 것 중에 하나가 게하고 개고기, 보신탕하고 그 다음에 근데 고양이는 잘 안 먹던데, 그지? 고양이 내가 먹는 거를 보기는 봤었던 것 같은데. 고양이는 뭐 하냐면 몸 안에서 약간 어혈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먹더라고요. 근데 개는 그냥 맛으로 먹었고 고양이는 약으로 먹지 저거를 맛으로 먹는 사람은 별로 못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도 하여간 이런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았어. 그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다 관심이 있는 줄 알았었다고. 아무튼 그렇다 치고 80년대 애들을 그렇게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때 아마 이게 피임이 잘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사셨던 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집가서 살고 할 때가 그때 아니에요? 그게 불륜이라든지 뭐 아니면 미혼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양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식인데도 너무 많아서 입양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부부 관계가 있고 그런데 위에가 너무 많은 거지. 이미 넷이 있어, 꽉 찼어. 그래서 입양시키는 경우도 있어. 그거 너무 진짜 억장이 무너지겠지. 아니 내가 미혼모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애가 생겨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이걸 버린 거잖아. 그런 거하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가 너무 많아서 이걸 키울 수가 없어서 입양을 보내면 그거 참 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제법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국가적으로 뭐 미개하다 어쩌다 막 이렇게 하고 외국에서는 장애인도 키우는데 장애인도 키우고 그 다음에 뭐 안젤리나 졸리 뭐 이런 지금도 그러면 자식인데 호적에 올라가 있는 자식인데 이렇게 칼라프라제 색깔별로 색연필처럼 이렇게 모아놨잖아. 그렇죠? 그때 저는 그때 기억을 해요. 그거를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미개한 것처럼 한국민은 의식이 떨어진다. 미개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리고 애 많이 낳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주입을 시켰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보면 저는 저게 진짜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였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외국하고 우리는 이게 달라. 관점이 달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입양을 해도 외국은 독립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처음 애를 키울 때도 부모랑 같이 크지 않습니다. 그냥 애 방에 따로 놔두는 거지. 그래서 침대도 애 침대는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애가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굴러다니다가 떨어져서 낙상할까봐 이렇게 우리 같이 만들어놨지. 진짜 울타리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걔네는 애가 울면 달래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방치하지. 그래서 애가 어느 정도 조건에 순응할 수 있게까지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키우는 거냐면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독립 개념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른, 엄마, 아빠 사이에 애가 이렇게 잔다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울면 아빠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자기 부인을 찌르지. 애를 달래는 게 아니고 야 빨리 어떻게 좀 처리해봐. 그런데 엄마가 그거를 후달딱 해가지고 막 안고 뭐 젖을 먹이든 어쩌든 해갖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가 잘 안 돼. 애들은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수면 지속 시간이 오래 안 가서 그냥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꾸 울고 그다음에 먹는 것도 그 기간이 짧은 거지. 여러분도 키워보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커봐서 아는 거고. 내가 그때 자는 게 쉽지 않았어. 기억해보니까 쉽지 않았어. 그렇게 해서 하면 남편이 이제 그거를 빨리 처리가 되면 모르는데 빨리 안 처리가 되면 짜증을 내면서 담배 피러 나가지. 에이씨 이놈의 집구석 이러면서 그러면 엄마는 굉장히 이게 미안해해. 근데 따지고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저거는 공동 책임인데 요즘 애들 같으면 그렇게 하면 이혼 당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당하고 살지 않았나요? 그 세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세대. 되게 재밌어.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하고 처음부터 지 방에다가 따로 부모 방이 있고 애 방이 있고 이거 달라요. 다르다니까. 그리고 키우고 나서도 어느 정도 키웠다가 얘는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20살 정도 되면 독립시키고 대학 가면 등록금을 거의 안 주는 게 더 많습니다. 예,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을 시켜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유목문화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이잖아요. 말 이런 거 동물에 한 것 같은데 봐봐요. 그러면 태어나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애가 어찔비찔해. 그러다가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한 몇 달 정도 크면 그냥 빠이빠이 하지. 이렇게 대면 하죠. 아니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짜 얘네가 유목문화인가 싶을 정도로 차마 그 얘기는 못 하는 거예요. 저것들 동물인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자꾸 유목문화라고 하니까 저것들은 동물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농경문화에서는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 이게 평생 AS예요.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평생 AS야.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부모 온중경에서는 구경연민은 끝까지 마음을 이렇게 쓰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집안 대 집안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요즘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쟤랑은 내가 살고 싶은데 걔 때문에 오는 그 패키지 상품이 싫대. 별책 부르기 싫어가지고 물건을 사기가 싫대. 아니 요즘 애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걔는 좋은데 걔 힘이 싫어. 어벤져스인데 이게 아이언맨은 좋은데 저 토르 아니면 헐크 이런 애들 영 싫은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뀐 거지. 여러분 근데 이게 그 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말려 들어가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말려 들어가면 그게 일이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 다 경조사도 참석해야 되고 그 친한 척도 해야 되고 가서 가식적 친한 척 그렇게 친하면 지가 만났겠지.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꼭 학교 선생들이 개학하고 나면 아유 어떻게 지냈냐고 이렇게 친한 척. 그렇게 네가 친했으면 방학 때도 연락을 했겠지 이놈아. 언제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친한 척을 해? 라고 생각을 하지. 말을 하면 교양인이 아니니까. 몰라. 저는 근데 그런 걸 말을 하면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한테는 그냥 말을 해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도 어저께도 그런 얘기 있어. 누가 손발이 차가지고 이런 날씨에도 핫팩을 써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피돌 날도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진짜
진짜 이게 폐륜 개그의 끝판을 달리는 거지. 근데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저도 어른한테는 그거 잘 안 써요.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대가 떨어지는 사람한테 쓰지, 진짜 피돌날 얼마 안 남은 사람한테 피돌날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하진 않아. 아니 봐봐, 제가 하는 게 있다니까.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상태가 괜찮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나는 아직 상태가 괜찮구나. 내가 보살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어? 못해. 네. 가뜩이나 상태 안 좋은데 얼마나 이게 충격을 받겠어. 못한다니까. 그래 내가 참고 있는 거야. 내가 한 100번 마음속으로 했다. 참고 있어. 그래서 이게 생존 방식이 달라요. 끝까지 동아시아에서는 집단적으로 살고 그 평생 AS고 자식에게 나중에는 자기를 의탁하는 방식으로 끝나는 거죠. 원래 전통 문화에서는. 그래서 자식이 봉양을 하고 그 자식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봉양을 해서 처리가 되고 이런 구조여서 지금은 이제 해체되면서 그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을 줬더니 자식이 안 와요. 뭐 이런. 그럴 때 자식에게 실망하지 말고 산부인과에서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건 내 자식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유전자 검사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바뀌었는 거야. 그 당시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 시절에는 많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었는갑다. 내 자식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이 편해. 꼭 내 자식인데 저놈을 도대체 지 애비 타갖고 저런가 이러지 말고 바뀐 거야. 바뀌었는데 내가 몰랐지. 너무 슬프지. 그래서 이렇게 삶의 방식 자체도 다르고 다르니까 하나는 독립, 한쪽은 독립, 한쪽은 그냥 끝까지 끌고 가는 거고, 그리고 평생 AS. 그건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가 물건을 이런 제조업 같은 데서 잘하는가 봐요. 나 저 삼성 세탁기 저거 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평생 AS. 평생 AS가 아니고 평생 보장인가? 뭐 이렇게 써있던데? 모타를 평생 보장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진짠가? 저것들 안 없어질란가? 이런 생각했는데 이게 이런 전통 때문에 가능한가 봐. 우리가 자식들을 평생 AS 하는. 그래서 보증 기간이 없지. 40에도 AS 하는 집 많아 지금. 옆에 봐봐. 자식이 40인데 아직도 AS가 아니고 AS까지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아직 시작을 안 했어. 경기가 분리되지 않았어. 그냥 내 밑에 계속 있어. 그러니까 뱃속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덜 나왔어. 나오고 있는 중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자식의 입장에서는 뭐냐? 제조사 결함이라는 거잖아. 사용자 결함이 아니고 이 제품의 문제가 제조사의 문제가 있는 거야. 사용상의 문제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제조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언제까지?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뭐 돈이 있어요. 그러면 뭐 어차피 물려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서양은 그게 물려준다는 보장도 없어. 보장도 없어.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고 있지. 옛날 같으면 자식이 많을 때 같으면 이쁜 자식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단일 단독 후보지. 나를 선택하든지 안 그러면 말든지 없어.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 차이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예전에 양자를 드릴 때 우리는 혈통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드렸다. 제가 그 얘기는 전에도 한두 번 해드렸는데, 얘네는 아무나 양자를 드릴 수 있었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셋째 아들이 있어. 근데 이쪽에서 자식이 없어. 이게 왜 없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는 경우도 있지만 결함이 전혀 없는데 애를 못 낳는 경우도 한 10% 정도 됩니다. 그걸 만약에 해소할 수만 있으면 대머리 털나게 하는 거하고 그런 거 해소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만 찾아내면 그거 진짜 코로나 약 개발하는 것보다 돈 더 벌걸. 그거는 얼마든지 내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애 없는 집에 애를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확률이 뭐 90%예요. 이 정도만 올라가도 그거 뭐 엄청날걸. 근데 그게 희한하지. 나 그거 아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애 많이 낳은 여자의 꼬쟁이를 갖다가 입으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꼬쟁이. 근데 요즘 사람은 꼬쟁이를 잘 안 입으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 꼬쟁이를 갖다가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씨바지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런 대목이. 그런 거 뭐 감염 주술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감염 주술. 그러니까 그 기운을 내가 흡수한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진짜. 그래서 이쪽에 자식이 없으면 이쪽에서 자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양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 각에 대를 잇게 되는 거고 그 피가 아니면 그 혈통이 아니면 제사를 지냈을 때 청혼, 그러니까 귀신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귀신을 오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같은 혈통으로만 내려가는 거고 유목문화는 그 생각이 없어요. 유목문화는 그 생각이 없어. 유목문화는 그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살면서 친한 게 중요한 거지 내 피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면서 나랑 얼마나 가깝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에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합니다. 그 기준이 언제쯤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그 옛날에 그 노래 있잖아. 그 노래. 이웃사촌이라는 노래가 있잖아. 먼 친척보다 사촌이 낫다. 아니, 이웃이 낫다. 라고 하는, 그러길래, 그러길래 이웃을 사촌이라 하지요.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혈통에 대한 것들이 거의 흐려졌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내도 뭐, 그 집이 근데 그런가 보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입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입양을 할 때도 별 생각이 없어졌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가장 이제 최근 들어서 저는 약간, 야, 요즘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게, 내가 재혼을 했는데, 내 마누라가 하나를 이미 달고 온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 자식도 아닌 걸 키우고 있다. 저 바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얘기했었어.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 그러고 보면 내가 진짜 많이 쓸데없는 걸 들었어. 어렸을 때. 그래서 공부를 못했구나. 이런 것만 맨날 넣고 있어가지고 공부할 그 공간이 없었던 거야. 이 용량이 없네. 용량이. 아니 기억나시죠?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들어봤죠? 그런 얘기를.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실은. 뭐 그런갑다. 저 집은 뭐 그런갑다. 그런데 자, 엄마가 데리고 온 자식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이 씨야. 엄마는 김 씨야. 그리고 이 사람의 전 남편은 뭐 최 씨야. 그러면 얘가 최 씨잖아, 지금.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또 이혼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하고 얘하고 이렇게 정이 들면 얘를 이쪽에서 키우겠다라고 소송을 걸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 야, 이게 납득이 되나?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친하냐를 중심으로 하는 거하고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목문화는 친한 걸 중심으로 해요. 제가 처음에 저 징기스칸 얘기를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게 징기스칸의 첫 번째 마누라가 그 보르테인데 보르테를 적한테 뺏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뺏겼어요. 한 3년도 안 돼서 그냥 뺏겨가지고 다시 찾아와요. 징기스칸이 찌리할 때, 징기스칸 찌리할 때 얘기야. 그리고 나서 찾아오니까 1+1이 돼 있더라.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1+1이 돼 있어.
마치 마트에 우유를 사러 갔더니 조그만 우유 2개를 엎고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거야, 하나가. 누구 자식인지 모르지만 적한테 뺏겼으니까 그쪽 피일 확률이 상당히 높지. 예. 아니구나. 마리아였을 수도 있구나.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네. 이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예수 동생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생각을 잘못한 거야. 징기스칸이 그 생각을 못했네, 바보. 나중에 만나면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보통 사람은 안 받아주는데 징기스칸은 그냥 받아줬고, 그때 무슨 선언을 하냐면 얘는 내 자식과 대등하다. 그리고 걔가 장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징기스칸이 죽을 때 후계 구도에서 걔가 이렇게 대도합니다. 장남이니까 장남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둘째가 나중에 공격하고 들어오거든요. 그 혈통이 불분명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셋째가 돼요. 이게 두 번째 칸은 셋째가 돼. 징기스칸을 계승하는 칸은 셋째가 되거든. 그런데도 첫째에게 엄청난 제국이 상속돼요. 우리 정신으로는 지금도 내 적에 나를 싫어하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아들을 내 마누라가 임신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놈은 관계가 없지, 차라리. 아니, 내가 사고가 이상한가?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징기스칸은 그걸 그냥 평등으로, 조선시대 같으면 그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징기스칸 얘기가 훨씬 더 앞에 얘기잖아, 지금. 아니, 되게 재밌잖아. 고려 중기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려 중기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조선시대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걔는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죽이라고 안 해도 밑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서 싹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런데 걔가 그냥 크고 세력도 엄청나게 커지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 유목문화에서는 그런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 그럴 수 있어 라고 받아들였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지. 사고방식이 다르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걔네가 맞고 우리가 틀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고하는 집단들도 내려왔고 이렇게 사고하는 집단도 내려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봤었던 그 쌍화점이라는 영화를 보면 쌍화점이 이제 고려 그 노래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공민왕이 주진모가 공민왕으로 나왔는데 그 주진모가 이제 자기 마누라 그러니까 저 공민왕이 원래 노국공주랑 있을 때는 사람이 괜찮았거든. 근데 노국공주 그리고 그 노국공주가 임신을 했다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죽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남자 구실도 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야.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특정 시점부터 이게 좀 바뀌어. 그러니까 하리숫가로 바뀌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달고는 나왔는데 여자인 경우가 있고, 그게 해공왕. 그런 건 해공왕이에요. 해공왕. 신라의 해공왕은 그런 스타일이야. 내가 달고는 나왔는데 단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달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이해가 됩니까? 이러면 차라리 나은데 정체성이 분명하잖아. 걔는 요즘 생각으로는. 근데 처음에는 남자였다가 여자로 가는 놈도 있어요. 그게 매트릭스 찍었던 워셔스키 형제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남자였다가 점점 여자 쪽이 강해져. 그리고 남자 여자를 겸하는 사람도 있지. 그게 퀸 그 예전에 그 영화 있었잖아. 프레드 머큐리. 애매한 놈들이 있거든. 근데 공민왕은 저 매트릭스의 워셔스키 형제처럼 남자에서 여자 쪽으로 저는 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점점.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애를 못 낳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생각이 바뀌는 거지. 그게 안 되는 거겠지.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자제위, 자기 호위무사, 그러니까 뭐 경호실 애들하고 왕비를 이렇게 자게 만들고 그걸 구경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임신을 시켜서 그거를 내 자식으로 만들어서 씨바지로 해서 자식으로 만들어서 왕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난 맨 처음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지정신인가? 지 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왕실인데 내 피가 아니면 내가 자식을 못 낳으면 종친 중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사고로는 그렇잖아요. 이게 보통 집안도 아니고 야 왕조인데 왕가면 뭐 저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왕씨 왕조가 아니고 왕건의 그 피가 아니고 뭐 김씨도 될 수도 있고 박씨도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내용은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우리 같은 약간 저급한 생각이야. 고려까지는 유목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도 가능할 수, 그러니까 징기스칸 같은 사고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편해. 그렇게 이해하면 편해. 그래서 이렇게 혈통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농경문화적 개념. 그리고 그것은 평생 같이 간다라고 하는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거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 거고. 식구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해. 존재 자체에서부터. 그리고 여기는 독립에서 의미를 부여해. 유목문화는 독립에서 의미를 부여해. 그리고 존재에서부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여기만 있는 문화가 아니에요. 나이만 있는 문화가 아니고 상당했을 때도 이렇게 해요. 3일장도 이렇게 합니다. 시작하면 하루야. 만으로 안 따집니다. 만 3일장 아니에요. 그냥 3일이에요. 3년상도 마찬가지예요. 만 3년상 아니에요. 이걸 이제 어떻게 고칠 건지는 기준을 일치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안 고치고 이것만 고치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을 이제 생명윤리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면 생명의 시작을 사람이 존재하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잉태된 시점부터 보면 생명의 존엄성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생명윤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영혼이 어디서부터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이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뱃속에 있는 거는 생명은 생명이지만 정상적인 하나의 독립된 사람은 아니에요라고 하면 낙태도 가능한 거고 저걸 가지고 실험도 가능한 거예요. 복제도 가능한 거고 산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화시킬 수 있죠. 근데 저거를 생명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뱃속에 있는 거 생명으로 규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들 아니에요.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문제고 여기에도 그게 내포되어 있는 문제예요. 내포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 이걸 바꾸게 되면, 만 나이로 바꾸게 되면 또 하나의 기준점, 죽음과 관련된 기준점. 그러니까 뭐 3일장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3년상을 한다거나 그 기준점은 어떻게 바꿀 거냐에 대한 거고, 그 기준점은 사회적 합의만 갖고는 안 돼. 귀신과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 귀신과 합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사상에 어떤 새로운 거, 뭐 바나나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요즘 들어와서 발생하는 과일들을 올릴 수 있느냐? 바나나는 과일 아닌가 보다. 바나나는 채소인가? 바나나 1년생인가? 잘 모르겠네. 다년생인가? 바나나는 나무라고 부르지만 대나무하고 비슷할걸요? 아니 대나무 모르겠다. 그냥 해. 나 채소인지 과일인지 잘 모르겠네. 바나나 과일? 채소인가? 그냥 딸기로 해, 딸기. 딸기는 채소. 전에 재밌는 얘기 있었는데 육법 공양 하는데 그 신도가 이렇게 딸기를 딱 올리려고 하니까 뒤에서 스님이 채소. 그 자리에서 그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새로운 과일, 파인애플도 나무인가?
나무인가? 망고 하세요. 망고. 에이, 망고 확실하네. 망고 채소, 아니 과일을 올리는데 그것도 올려도 되냐 마냐?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어른하고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 어른하고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어른이 망고를 몰라. 우리 할아버지는 망고 몰랐어. 그러면 안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기준을 3년상을 똑같은 거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 산 사람끼리는 해결이 되지. 동네 주소 바꾸듯이 우리가 집원 주소에서 너 도로명 주소로 바꾸듯이 산 사람끼리는 되지. 죽은 사람한테 이게 되냐? 라고 하는 문제지. 근데 그거는 주소는 죽은 사람한테는 쓰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떠오르는 거고, 또 하나는 생명윤리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부분과 연결될 수 있지 않느냐. 서양은 되게 재밌는 게 저들은 독립한 걸 기점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생명윤리 얘기를 해. 기독교와 유목문화의 내가 보기에는 약간 이율배반적 구조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동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에는 동물에는 생명이 없어. 유목문화에는 동물의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이 없어. 왜? 동물을 계속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의 천국에는 동물이 없어. 동물이 없어. 동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지금도 동물복지 얘기를 하거든. 그건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율배반이 되면 원칙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혼란스러워져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태생적으로부터 잉태됐을 때부터 생명으로 봐버리면 생명윤리라는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게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뭐 복제를 해가지고 뭘 한다는 둥, 뭐 장기를 뭐 만들어낸다는 둥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 전에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바꾸는 건 나쁜 거예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리적인 기준점을 얘기하고 설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띠도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돼요. 기준점이 다른 입춘 기준점에 띠를 하는, 그러니까 띠로 얘기할 때 하고 연으로 얘기할 때 하고 뭐 만나이든 뭐 어쩌든 이렇게 얘기할 때 하고 지금 다 달라져 버리면 혼란은 또다시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의 혼란 개연성이 줄었을 뿐이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 전 세계에서 우리만 쓸 수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좌측 통행할 때 제가 되게 좌측 통행에서 우리가 우측 통행으로 바꿨잖아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그거는 좌를 중시하는 동아시아의 문화를 그냥 합리성으로 재단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고 좌우하듯이 왼쪽이 오른쪽보다 높아. 늘상 그런 식으로 좌중심의 문화를 선택을 했었는데 갑자기 걷는 것만, 그래서 좌측 통행이라고 하는 게 경국대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갑자기 모든 나라가 우측이니까 우측으로 할게 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설득 없이 바꾸는 그러니까 그 필연성이 있으면 그것을 계속 얘기해서 사람들을 설득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방식이 좀씩 바뀔 수 있도록 이것은 이러한 차이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계몽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계몽 없이 단적으로 바꾸는 거는 사실은 별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게 인간에게 무의식적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고정된 가치가 왜 이것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바꿀 수밖에 없어요 라는 거를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해주면 그거랑 똑같아. 어린애가 물건을 사달라고, 저도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어렸을 때 내가 길에서 누웠거든. 뭘 사달라고 해서 안 사주면 난 누웠어. 근데 그렇게 눕는 애는 내가 지금도 별로 못 봤다. 눕는 정도까지 안 해. 근데 개 눕는 건 내가 봤다. 개가 이렇게 산책하는데 가기가 싫은가 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래가지고 대걸레 같이 끌려가던데? 걔? 몰라. 걔는 그걸 재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거 노리고 썰매 같다는 눈썰매 저거 탄다고 생각하고 저놈 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
아니, 그렇게 끌고 가는 것도 있어요. 애가 안 가. 근데 뭐 이렇게 퍼져가지고 진짜 대걸레처럼 끌려가더라고. 저 자식 되게 웃긴데. 그리고 고집 있다. 저놈이 뭔가 할 것 같은데 전생에 나였나 싶기도 하고. 난 근데 누웠어. 진짜. 근데 그게 우리 어머니가 잘못한 거야. 왜 안 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내가 하면 그냥 사줄게라고 달래면서 속여, 사람을. 계속. 계속 속여. 그러니까 그냥 임시 마금만 하는 거지. 다음에 사줄게. 다음에 그러면 내가 다음 그 물건이 있는데 가서 또 눕는 거야. 이해가 돼? 그게. 근데 언제 그걸 제가 알았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책을 보니까, 기차에서, 그 사람이 예시를 든 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기차에서, 카트에 먹을 걸 팔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걸 팔면 애들이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대. 근데 어머니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인대. 하나는, 다음에 오면 사줄게 라고 해서 때우는 엄마가 있는데, 그러면 애는 납득을 못하고 다음에 사준다는 말로 받아들이고 일단 진정을 해. 그리고 다음에 오면 사달라고 하고, 안 사주면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자빠지는 경우까지 나오는 거야. 그게 내가 분노하고 있었던 거야. 왜 당신은 약속을 안 지키느냐라고 분노하는 거야. 그런데 애가 3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말귀도 잘 못 알아, 말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차분히 설명을 해준대. 이거는 지금 이 기차 안에서는 이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줄 수 있어 라고 설명을 하면 애도 납득을 하면서 그게 더 이상 안 조른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개도 그래. 개 키울 때도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얘가 뭐 오줌을 쌌든 뭘 했으면 개를 키울 때도 개 얼굴을 딱 보면서 콧잔등을 때려가면서, 그러니까 그냥 개 패듯이 패면서 야 이 자식이 왜 이랬어가 아니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면, 실제로 텔레프로에서 보니까 걔가 이렇게 눈빛을 못 마주치는데 지도 뭔가 알아. 지도 잘못한 걸 알아. 이렇게 눈을 피해 걔가. 너 왜 이랬어?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뭐 이런 눈빛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도 뭔 생각이 있는가 봐. 분명히 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될 뿐이지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몇 번 반복하니까 실제로 안 해요. 그러니까 개도 되는데 사람인들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라서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말귀도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주래. 그러면 걔는 납득을 하게 되면서 그걸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공부법 책 쓸 때 그걸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난 목적을 몰랐다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 안 하는 사람을 공부하게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되는 애들도 있고, 그게 시근이 들어서 철이 들어서 지가 목적을 세우는 애도 있어. 나는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아. 난 선생님이 돼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고, 우리같이 약간 들떨어지는 사람은 생각이 없어. 별로. 그리고 이건 당장 재미없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게 목적을 세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 원하는 것에 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납득이 되면 문제가 해소가 돼요. 근데 납득이 안 되면 문제가 반복이 돼요.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서 이러이러한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문화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우리는 좀 얼빵해서, 우리 조상들은 얼빵해서 이런 멍청한 방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현대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제일 안 좋은 선택이에요. 그게 제일 안 좋은 선택이에요. 관점이 달라서 서로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타당성도 분명히 있어요. 생명의 시작을 어디로 올 것이냐, 그 다음에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태교의 문제.
태교의 문제는 사실은 서양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태교까지는 아니지만, 체계적 태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임신하면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어떤 담배를 피지 말라는 둥, 이상한 짓 하지 말라는 둥, 이렇게 주의를 주잖아. 그게 애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라는 거 하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일종의 태교라는 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은 무슨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별 이상한 것까지 다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임신한 여자들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죠. 외국도 그런 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막 클래식을 틀어놓고, 야, 씨, 애만 고문이 아니고 엄마도 고문이야. 클래식. 그냥 재밌는 거 들어. 너도 안 듣던 거 애한테 시키지 말고. 네 자식 아니야. 너도 싫어하는데 애는 좋아하겠냐? 그 제품이 그 제품인데. 뭘 이상한 걸 해. 그냥 네 좋은 걸 해. 그게 애한테도 좋은 거야. 먹을 것만 꼭 자기가 먹고 싶으면 애가 먹고 싶대요. 이러면서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게 납득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젊게 해준다는 복음과 같은 메시지. 예. 하지만 거기에는 기준점에 의한 어떤 설득 구조들이 좀 더 존재하고 계몽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